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최 여사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 지유는 아들의 번듯한 배경에 기생하는 가난한 집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는다. 지윤아, 이게 뭐야? 국은 왜 이렇게 밍밍하고 반찬은 죄다 풀떼기뿐이니? 너희 친정은 맨날 이런 거 먹고 사니? 정말 천박해서 못 봐주겠구나.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요즘 위가 안 좋다고 해서요. 최 여사는 코방귀를 뀌며 웃기는 소리. 가난한 집 애들은 꼭 티를 내지. 귀한 대접받고 자란 애들은 먹는 것부터 다르거든. 너희 친정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나? 아니면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니? 지윤이 말한다. 네, 그냥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요. 최 여사는 지윤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친다. 평범은 무슨. 너처럼 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 집구석인 게 뻔하지. 내 아들 민호가 아까워 죽겠어.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단 말이야. 최 여사의 독설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지윤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핵심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권력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라 가르치셨고, 딸이 시집가서 그늘 아래서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지윤의 그 침묵을 배경 없는 가난으로 해석하며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 여사의 악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밥상을 타박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윤의 친정 부모를 직접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최 여사는 지윤이 가져온 선물 세트를 거실 한복판에 내던지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최 여사는 지윤이 가져온 한과 세트를 현관 밖으로 차버리며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걸 어디다 가져와?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거나 만들어서 팔고 다니니? 내 지인들은 백화점 명품만 가져오는데 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니? 지윤은 바닥에 떨어진 한과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줍는다. 어머니, 이건 저희 아버지가 직접 수제로 만드신 겁니다. 정말 좋은 재료만 썼다고 하셔서요. 수제 웃기지 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다 그런 거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재료 사다가 만든 걸 정성이라고 포장하는 거. 아주 넌더리가. 나 당장 갖다 버려. 내 집 거실에 이런 냄새 나는 물건들이 있는 것 자체가 수치야. 민호는 거실에서 나오며 눈치를 본다. 엄마, 지윤이 마음이니까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왜 자꾸 지윤이 친정을 욕해? 최 여사는 민호의 등을 찰싹 때리며 이놈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집안이랑 엮이면 나중에 우리 집안 격까지 떨어진다고. 너는 이 애가 좋아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 자식들 꼴이 뭐가 되겠니? 아예 뿌리부터 잘라내야지. 지윤은 방으로 들어와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서는 강직하고 무서운 수사과장인 아버지가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으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윤아, 인생은 긴 호흡이다.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판단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가 맺는 태도란다. 당장 눈앞의 고통에 무너지지 마라. 하지만 최 여사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져 지윤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는 평소처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낡은 SUV를 몰며 거만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노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지만 최 여사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최 여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앞을 본다. 뭐야? 사람을 친 건가? 아니야, 그냥 봉지 같은 걸 친 거야. 그래, 내가 무슨 사람을 쳐. 지금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이 끝장이야. 무조건 도망쳐야 해. 최 여사는 피해자를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블랙박스도 꺼두었던 탓에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죠.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며느리 지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말한다. 야,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데 마중도 안 나와? 내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는 줄 알아? 당장 따뜻한 물이나 떠와. 지윤은 놀란 눈으로 최 여사를 보며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최 여사는 다급하게 쏘아붙이며 시끄러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오늘 골프 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너 같은 애들이 내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촘촘했습니다. 최 여사가 뺑소니 현장을 빠져나가는 길목의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바로 최 여사가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 지윤의 아버지였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가난, 기침, 그리고 사랑. 하지만 최 여사는 자신이 지은 죄 또한 감출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며느리 지윤에게 독서를 내뱉으며 안방에서 나오던 최 여사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최 여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 최옥분인데요. 아침부터 웬 경찰서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경찰 목소리가 들린다. 최옥분 씨 맞으십니까? 어젯밤 11시경 을지로 일대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CCTV 증거가 있으니 지금 즉시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장님께서 직접 사건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최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수사과장, 그게 무슨,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블랙박스도 고장 났다고요. 최 여사는 며느리 지윤이 거실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다급하게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지휘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박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혼잣말로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인생인데.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경찰이라니. 아니, 경찰이면 뭐 어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최 여사는 지윤을 쏘아보며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 재수 없는 계집애.
내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에 불길한 기운만 가득해. 최 여사는 지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저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뺑소니 사고가 며느리의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영문도 모른 채 최 여사의 히스테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화려한 코트를 챙겨 입고 비장한 각오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혹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방어하려는 죄인처럼 말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벽면에 걸린 청렴이라는 액자 아래 박 과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보석을 치렁치렁 걸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최옥분 씨, 앉으시죠.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어떤 무게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 여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니, 과장님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사고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합의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바빠서 말입니다. 얼른 끝내주시죠. 박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응시한다. 합의, 사람을 쳐놓고 도망친 사람이 합의를 논합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와 같습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살인 미수라니 과장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2채나 있고 제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닙니다. 제 며느리가 맞다, 제 며느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 수준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천한 집안이에요. 박 과장은 피식 웃으며 천한 집안이라. 사돈 어른, 혹시 며느리 이름이 박지윤입니까? 최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그건 어떻게 아시죠? 맞아요, 박지훈. 가난한 집딸이라 제가 좀 고생시키고 있긴 한데 그게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죠? 박 과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훈장들이 최 여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최 여사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토록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윤이 아버지 이름이 박진호입니다. 박 과장의 짧은 한마디는 최 여사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며느리 지윤의 친정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무서운 수사과장이라는 사실. 최 여사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뭐라고요? 박진호? 그럼 그 가난뱅이 공무원 나부랭이가 당신이라고요? 박 과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윤이가 시댁에서 겪은 수모,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당신은 돈을 믿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최 여사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기어 박 과장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과장님, 아니, 사돈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지윤이가 가난하다고만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앞길 막히면 안 됩니다. 박 과장은 단호하게 바짓가랑이를 뿌리치며 지윤이의 아버지가 아닌 수사과장으로서 당신을 엄중히 조사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은 떳떳함의 다른 이름이었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부유함은 범죄의 동기였군요. 최 여사는 오열하며 살려주세요.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지윤이한테 더 잘할게요.
제발 경찰서 밖으로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단 한 번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묵묵히 견뎌왔던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자 최 여사가 자신의 오만이 낳은 괴물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서 집무실에서의 비굴한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특히 최 여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상류층 인맥은 그녀가 뺑소니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골프 모임의 회장단은 가장 먼저 그녀를 단톡방에서 퇴출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만큼 가벼웠고 최 여사가 버림받는 데에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바들바들 떨며 아니 김 여사, 나야 옥분인데 왜 우리 모임 단톡방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지?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김 여사 냉담한 목소리로 최 여사,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먼. 뺑소니라니. 우리 모임 격 떨어지게 그런 잡음을 일으켜? 앞으로 연락하지 마. 당신이랑 엮이면 우리까지 조사받을까 겁나니까. 최 여사는 소리를 지르며 이 여자가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지금 와서 나를 배신해?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최 여사는 며느리 지윤이 아침밥을 차려오자마자 식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오로지 가난한 친정을 둔 며느리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윤은 더 이상 예전의 지윤이 아니었습니다. 지윤은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건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은 어머니가 직접 저지른 일이지. 저나 제 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 여사는 지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며 뭐?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아비가 수사과장이라고 아주 기가 살았구나. 그래, 내 아비한테 말해서 나 좀 빼달라고 해.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 아니니? 지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며 아버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범법자를 봐줄 분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고요. 최 여사는 지윤의 눈빛에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 강인함은 며느리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몰락이 단순히 외부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음을 깨닫지 못한 채 더욱 광기 어린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단순 뺑소니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최 여사의 과거와 얽히며 다른 의혹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 여사가 운영하던 작은 상가,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 주변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던 사채 논란까지 박 과장은 딸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대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최 여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은 수사팀원들에게 서류를 던지며 이 여자 뺑소니 하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열을 짜내며 살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십시오. 며느리라는 이유로 한 여성을 그렇게 모욕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사관이 말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각 최 여사의 집 앞에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는 문을 잠그고 버텼지만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들에게 집안 곳곳을 낱낱이 파헤침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품 가방들, 통장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기록이 증거물로 수집되어 박스에 담겨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려 내놔! 그거 다 내 거야! 당신들이 뭔데 내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 박진호, 그 인간이 시킨 거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민호는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최 여사는 앞을 막아서며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내가 어머니 말만 듣고 지윤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죠. 이게 다 우리가 자초한 결과예요. 최 여사는 말한다. 너마저 나를 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도 그 가난뱅이 며느리한테 홀려서 내 편 하나 안 들어주는구나! 최 여사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너늘이 지윤의 친정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내뱉었던 모든 독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빈곤과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오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이 되고 최 여사는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 텅 빈 면회실에 지윤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윤은 아버지가 보내준 법률 지원팀을 통해 최 여사의 형량을 최대한 조절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지윤은 그녀를 인간으로서 예우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권력의 품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유치장 유리를 사이에 두고 지윤을 보며 오열하며 지윤아, 내가 여길 왜 왔니? 나 같은 노인네는 그냥 망하게 두지 왜? 지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미움은 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돈과 배경에 집착하셨는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최 여사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내가 지훈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가난한 게 무슨 죄라고.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수사과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 욕망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 내가 쌓은 모든 게 다 모래성 같아. 지윤은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으세요. 돈이 사람의 계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제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의 죄를 조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최 여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타인의 진심 어린 용서. 그녀는 자신의 오만이 며느리의 고귀한 인격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서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물은 최 여사의 죄책감을 씻어내리려는 듯 차갑고도 정결하게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는 남은 생애를 참회로 보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최 여사가 수감된 이후 민호의 집은 폭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최 여사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살던 민호는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사채업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류층의 삶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부당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 지윤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악행을 방관했던 자신 또한 공범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지윤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정작 본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지윤은 따뜻한 차를 민호의 앞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민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민호는 지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으며 너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연할 수 있지? 나는 내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을 뵐 면목조차 없어. 매일 너한테 가난한 집 딸이라며 독서를 퍼붓던 엄마의 모습이 이제야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아. 이런 싸구려 집안에서 뭘 배웠겠니? 내 아들 민호가 아까워 죽겠어. 민호의 머릿속에 최 여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이죠. 민호가 말한다. 지윤아, 나 장인어른 찾아뵐 거야. 비록 지금은 죄인의 가족 신세지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싶어.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가 지은 죄에 대해 내 목숨을 다해 속죄하고 싶어. 지윤은 말한다. 아버지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분명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자. 박 과장은 딸을 찾아온 사위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집무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아래 박 과장의 얼굴은 냉정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의 딸을 괴롭혔던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민호의 진심을 들으려 했습니다. 박 과장이 말한다. 민호군,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나? 천한 집안, 가난뱅이. 그런 말들이 내 딸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냈는지 자네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나? 민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서 말리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그 죄값을 받게 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한참 동안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네 어머니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네. 뺑소니는 물론이고 불법 사채를 통한 경제적 약탈까지 이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질 걸세.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은 자네 안에 아직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겠지. 민호는 말한다. 그 양심 하나로 이제는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박 과장은 민호에게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로서 지켜야 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민호가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민호는 그 서류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수사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참회의 지도였습니다. 민호는 말한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자네가 지훈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게나. 그게 자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일세. 최 여사는 구치소에서의 나날을 보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화려한 보석도 거드름 피우던 가죽 가방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시멘트 벽과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과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인 사돈박 과장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홀로 앉아 벽을 바라보며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았던 걸까? 돈, 명예, 체면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남긴 게 무엇인가? 차가운 벽과 수해, 그리고 아들의 눈물뿐이구나. 어느 날 면회실에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최 여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훈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왔는지에 대해 말이죠. 최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최 여사는 유리병 너머로 민호의 손을 대며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지훈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내가 그 아이의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 이제야 다 알 것 같아. 내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버렸구나. 어머니,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졌던 그 가짜 부유함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치료해야 합니다. 지훈이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용서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최 여사는 흐느끼며 지훈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내 장인어른께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피해자 보상에 쓰고 싶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 좁은 면회실 안에서 모자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닦아내는 비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그녀는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부유함이 아닌 진정한 참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여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강남 바닥에서 떵떵거리며 돈과 배경으로 세상을 평가하던 최 여사는 이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비싼 변호사 대신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죠. 그녀가 가진 모든 자산은 이미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압류되거나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법정 안은 최 여사의 몰락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깊은 회한에 잠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내 아들 민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네 처지가 내 오만함의 결과였구나. 민호는 방청석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킨다. 어머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지은 죄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라도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여사가 며느리의 친정을 가난하다며 모욕했던 녹취록과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단순히 가난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던 그녀의 비인격적인 처사가 드러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을 일삼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위를 악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뺑소니 사건을 넘어선 사회적 윤리 문제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박 과장은 방청석 뒤편에 묵묵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최 여사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딸 지훈을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여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 여사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굵은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윤은 구치소 접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윤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직접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윤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윤아, 너는 왜 또 왔니?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있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지윤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의 죄를 마주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 여사는 오열하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처럼 고귀한 아이를 몰라보고 내 아들 민호를 너에게 맡긴 게 내 생애 최고의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민호와 지윤은 최 여사가 수감된 동안에도 그녀의 옥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윤의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 과장은 역시 민호의 진심 어린 변화를 확인하며 조금씩 사위로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정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민호에게 어깨를 다독이며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자네와 지윤이가 이제는 돈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보며 살아가길 바라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최 여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보석을 치렁치렁 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작은 공원 청소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사죄의 마음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도끼는 사라지고 노년의 지혜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 여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윤과 함께 아이를 안고 있는 민호를 보며 참 좋다. 예전에는 저런 평범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어. 어머니, 이제는 춥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 먹어요. 아버지도 오시기로 하셨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 지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가난한 집 딸이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단 한 사람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윤의 아버지는 이제 시댁과 사돈의 벽을 허물고 민호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평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정해진다고 믿었던 최 여사의 오만함은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 지윤의 올곧은 인품과 박 과장의 청렴함이 거름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지만 진심 어린 참회는 영혼을 치유한다는 노년의 지혜가 이 가족의 식탁 위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랍니다.